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5번째 페이지. 대한민국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중 가장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그린 방송인 숭실사이버대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그린 방송인이신가요? 아, 그렇죠. 자부심을 느끼시네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린 총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린 방송을 지향하자. 네, 예. 그 정도. 좋습니다. 그린 방송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소중한 않겠습니까? 가치죠. 네네. 자, 오늘은 그린란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린란드. 저희 녹화 시점으로 어제 이제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3자 회담을 열었는데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협상이 끝나자마자 이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덴마크가 이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일종의 무력 시위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긴장감이 팽팽한데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는 것인가? 그린란드의 역사 그리고 과학 곽재식 작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 그린란드 푸른 땅이라는 뜻인데 네, 사실은 푸르다기보다는 좀 하얗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고. 얼음으로 눈으로 덮인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곳이죠. 네. 그린란드의 정말 추운 곳에는 눈이 한 번 내리면 여름철에 가장 더울 때가 되어도 그 눈이 하나도 안 녹는 곳도 있거든요. 여름에도. 네, 그러면 그러다가 눈이 한 번 더우면 그 위에 그대로 또 쌓일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한 10cm 왔다. 하나도 안 녹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해가 또 겨울이 된 거예요. 네. 눈이 또 10cm가 더 왔어. 그럼 고스란히 20cm가 쌓이겠죠. 그러네요. 이게 뭐 갑자기 엄청난 폭염이 찾아온다. 폭염이라고 해도 뭐 영상 2, 3도 올라가면 폭염이겠죠.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수만 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린란드에 이런 얼음층 눈이 제일 많이 쌓인 곳에서는 한 뭐 2,000m, 3,000m 이렇게 얼음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남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이라고 하는데 네. 한라산 높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높이 그런 두께로 네.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쌓여 있는 그런 빙하 그런 지역이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계속 높아지겠네. 네, 그런 곳이 그린란드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좀 이제 여름 되면 그래도 잘 녹는 곳 그런 것도 뭐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데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눈 녹는 계절에 보면 좀 이제 그린하다. 프레딩딩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속설에는 북유럽 쪽에 많이 퍼져 있는 속설 중에는 예를 들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많이 퍼져 있는 속설 중에는 네. 이 그린란드 지역을 처음 발견한 걸로 이름 높은 인물이 에릭 레데라는 사람이거든요. 레데. 네, 에릭 레데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에릭이고요. 흔한 이름 에릭이고요. 레데라는 말은 이제 붉다는 뜻입니다. 붉다. 네, 그래서 붉은 에릭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뭐가 영어로는 모발이 붉었나? 네, 영어로는 에릭 더 레드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머리카락이 빨간색이라서 수염이 붉은색으로 나가지고 네. 이렇게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그린란드를 찾아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몰고 가가지고 부하들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바이킹 시대 중세 시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스노우랜드라든가 화이트랜드 이렇게 하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 지긋지긋해하겠죠. 이주 모집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일부러 좋은 쪽으로 뭐 약간 낚시성이네.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린이 분명히 일시적으로 뭐 어떤 있긴 지역에는 있다. 찾아온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모텔 같은 데 봤는데 모텔이 뭐 파라다이스 모텔이다. 그런 거 많죠. 거기 가면 뭐 진짜 낙원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모텔일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다. 낙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예. 그냥 길가에 있는 모텔인데. 예. 그렇지만 이름은 파라다이스 모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북유럽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이 에릭 레데 이분이 10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런 분인데 1100년 전 그때 활동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중간에 좀 쓸데없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쓸데없는 걸 왜 말씀하시나요? 근데 그래도 하지만 재밌기 때문에 딴 데서는 아무 데서 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 잡지사 아니면 정말 여기서 터세요. 지금까지 한국 방송 역사상 어디에서도 안 한 정말 사소한 이야기인데 진짜로? 말씀드리면 그건 못 참지. 80년대 말 정도에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꽤나 많았던 그런 컴퓨터 게임 중에 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스. 좀 모르겠네요. 이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일본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주인공 이름을 아돌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돌. 아돌이라고 불렀는데
아돌의 특징이 이제 빨간 머리인 그런 사람입니다. 오. 그게 아돌이라는 그 주인공의 특징인데 그거를 해외판으로 그러니까 영어판으로 내 보낼 때는 아돌이라는 이름이 뭔가 그런 용사 주인공 같이 게임의 주인공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영어판으로 나올 때는 이스라엘 게임의 주인공이 에릭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도 이 빨간 머리의 주인공을 에릭이라는 이름으로 영어판에 이름 붙여가지고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워낙에 이 에릭 레데 이 붉은 머리 에릭, 붉은 에릭의 전설이 그렇구나. 영어권, 유럽권에는 좀 많이 퍼져 있었기 유명하니까. 때문에 영화도 있어요. 뭐 붉은 에릭인가? 영화도 있어요. 붉은 에릭.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에릭 레데는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적인 기록에 따르면 노르웨이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 출신의 이 뭐 바이킹 민족 이런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무슨 사고를 쳤든가 그래요. 자기가 쳤든가 자기 뭐 가족이 사고를 쳤든가 하여튼 그래요? 노르웨이에서 큰 사고? 노르웨이에서 살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약간 도망가다시피 배를 타고 멀리 서쪽으로 나옵니다. 급했나 보다. 그러다가 아마 아이슬란드를 한번 들렸을 거고 아이슬란드도 바이킹 민족이 사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슬란드도 사실은 대서양 한복판에 되게 좀 닿기 힘든 외롭고 추운 그렇지. 이런 곳인데 예. 그러니까 뭐 숨기는 도주해가지고 숨기는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머물다가 거기도 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더 위로.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더 서쪽으로 떠나가지고 찾은 곳이 이제 그린란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린란드에는 그렇지만은 이 에릭 레데가 오기 전에 그린란드에는 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선주민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한 2,500 그러니까 기원전 한 2,500년 전 정도 혹은 뭐 그 이전에 부터 그 여러 차례 건너옵니다. 여러 차례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메리카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 지금 그린란드 총리도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생긴 사람이 뭐 덴마크 관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유럽 사람처럼 바이킹 사람처럼 전혀 안 생겼고 약간 그 아메리카의 뭐 코만치족, 뭐 아파치족 이런 사람들 아시아인하고 좀 더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로 생겼습니다. 그게 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와 이누이트 느낌 나고 퍼져서 살고 이누이트의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와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그린란드로 건너와가지고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분들은 자기를 칼랄리치라고 부릅니다. 칼랄리치. 칼랄리트. 칼랄릿. 그냥 칼랄리트. 칼랄릿. 칼랄리트. 약간 H 발음 같은 것도 살짝 칼랄리트.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신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자기를 칼랄리트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것 멋있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린란드 땅이 워낙 넓은 데 비해서 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 뭐 바이킹 이랍시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싸움도 했겠죠. 바이킹이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살면서 그렇게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습니다만 이 처음에 여기에 가가지고 유럽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에 건너가가지고 자리 잡고 딴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에릭 레데 이 붉은 에릭이 노르웨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하고의 연결 관계로 계속해서 유럽과 연결된 역사는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노르웨이의 식민지 그린란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덴마크령이 됐죠. 그렇죠. 왜 그런데 이 중간에 역사가 이렇게 한번 뒤집혔을까요? 그 사이에 개입하는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개입했을까요? 스웨덴이죠. 어느 나라겠습니까? 스웨덴이죠. 어떻게 개입해요? 1810년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만 해도 망하기 전입니다. 나폴레옹이 망하기 전에 한참 기세가 좋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폴레옹이 망하기 전에 그 나폴레옹의 기세 등등한 그런 느낌으로 나폴레옹과 이 프랑스 쪽의 이 세력이 스웨덴하고의 관계가 좀 뭐랄까 끈끈했다고 할까요? 교류가 많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게 뜬금없이 이게 원소 시간에 이걸 말씀드려가지고 좀 인용하기가 이상한데 우리가 스칸디움 편 할 때 이야기 말씀드렸죠. 단추? 아니다. 스웨덴 왕가의 문장에는 지금도 프랑스 국기가 박혀 있다. 맞습니다. 나폴레옹의 부하로도 활동했던 프랑스 장군이 스웨덴에 건너와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후손이 이어져서 지금도 스웨덴 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에 스웨덴하고 관계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프랑스 주도로 프랑스의 참여로 킬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가 임금님이 같은 사람인 한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노르웨이를 그냥 잘라가지고 네.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분리하고 네. 노르웨이는 이제 스웨덴 걸로 해라. 덴마크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야, 노르웨이를 스웨덴한테 줘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이제 꿀맛이라고 했겠죠. 음.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 프랑스와의 교류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린란드가 땅이 넓잖아요. 네. 그린란드 땅이 노르웨이 땅보다 한 5-6배 넓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인구는 엄청나게 적은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린란드 물론 지도가 조금 약간 곡해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넓은 그래도 거죠. 넓습니다. 그래도 넓은 거죠. 이거 뭐 예.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 볼까요? 그린란드의 땅 넓이가 2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서도 남한 지역의 땅 넓이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5인가? 아니에요. 남한 지역 100만? 10만. 10만.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10만, 위인들. 한반도가 23만. 맞아요. 한국을 빛낸 맞아. 100명의 위인들 그거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렇게 하긴 했죠. 전곡리인 이 땅에 살았던 땅에 그거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미터법을 할 수 있는 예. 최적의 장소예요. 남한 지역 넓이가 딱 외우기 좋게 10만 제곱킬로미터. 맞습니다. 그린란드는 22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 면적의 22배나 되는 땅인데 노르웨이는 한 이거에 4-5배 정도밖에 남한 면적이 한 4-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보다 훨씬 더 노르웨이가 작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이거 땅 떼주면서 몰랐나 보다. 땅 잘라주면서 덴마크 사람들한테 야 땅도 크잖아. 야 덴마크 그린란드 땅 크고 좋네. 아쉬워하지 마. 왠지 나폴레옹이라면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분리가 되면서 그때 그린란드를 덴마크한테 떼줬다고? 그렇죠. 그린란드는 덴마크 쪽으로 남겨줬습니다. 노르웨이는 스웨덴에 붙이고 그린란드는 덴마크 쪽에 남겨줬어요. 그래서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우리 저기 노벨상 특집할 때 이야기 한번 했었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한 덩어리로 갔었던 적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분리가 다시 됐는데 그린란드하고 덴마크는 아직도 별 분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덴마크 관할로 덴마크령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계속 막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막 독립도 하고 뭐 1919년 뭐 이럴 때 뭐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코리아에서는 독립운동도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그린란드에 살고 있던 이 칼랄린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독립하고 싶어. 우리는 왜 독립 못할까? 왜냐하면 덴마크의 말하고 문화하고 이 원래 살던 사람들 문화하고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먹는 음식 덴마크 사람들은 뭐 요구르트 좋아하고 치즈 좋아하고 뭐 낙농업 뭐 고기 좋아하고 이런데 이분들은 이 그린란드 이분들은 생선 잡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사냥 물개 좋아하시고 잡아먹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문화도 많이 언어도 완전 달라요. 언어도 오히려 뭐 캐나다 이런 데 살던 선주민 이 언어하고 오히려 가깝고 덴마크의 이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쓰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에릭 레데 뭐 이런 말 하면 뭐 레데가 무슨 레데 완전히 뭐 전혀 다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꽤나 있었습니다. 아주 뭐 강하게 불타오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랜 세월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그런 불만에 불을 붙일 만한 사건들도 꽤나 있었어요. 특히나 이게 좀 묘한데 덴마크의 복지제도 같은 게 강화되면서 이 그린란드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왜요? 이상하죠. 복지제도를 강화하면 복지다 이러면서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차별당했나 보다. 차별당한 게 있는데 차별의 방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같은 거를 덴마크에서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대를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덴마크에서 전체적으로 막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 아동이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잘 길러진다라는 거에 지표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단속하러 나와서 살펴보면서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얘가 읽고 쓰기를 잘할 수 있는지 뭐 말을 잘 배웠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린란드에 와가지고 그거를 덴마크 말로 다 한 거예요. 그럼 다 문맹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얘는 이렇게 글도 읽고 쓰기도 못해 몇 살이나 됐는데 아동 학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모 밑에서는 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거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덴마크 이 그린란드 이 문제가 좀 악명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부모야 하고 헤어져가지고 어디 뭐 이런데 분리 조치 시키고, 어떤 딴 데 모여서 막 살고, 큰일이네. 나중에 다시 뭐 만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가뜩이나 독립운동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게 또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정서적으로. 이런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분리 독립 여론이 상당히 있었다 보니까 덴마크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걸 눌러야 좀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권 같은 거를 많이 줬습니다. 뭐 그래서 그린란드 총리 이런 게 따로 있죠. 그런 것도 주고 뭐 국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따로 하게 해주고 덴마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교적으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게 해주지만 너희들 안에서 뭐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는 알아서 자치적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권리를 주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달래려고 많이 노력을 해온 것이 네. 근래의 덴마크하고 그린란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그린란드에서는 독립 여론이 과반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야, 팽팽하구나 그래도. 네. 그러니까 좀 치우친 거지 오히려.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딴 나라에서도 이렇게 은근히 좀 찔러볼 만한 거죠.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나오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부터 그린란드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런 시나리오 자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말하는 시나리오라는 거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던 게 이런 독립 운동의 열기를 이렇게 좀 부추긴 다음에 그린란드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덴마크하고 이렇게 좀 손을 끊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되게 의존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옮겨 놓는다. 완전히 미국의 일부로 하면 또 독립 기껏 하라고 막 독립해야 된다 막 이렇게 미국에서 뒤에서 막 부추겨 놓고 갑자기 이제는 미국 땅 이러면 또 좀 이건 약간 사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은근히 이렇게 좀 묶어놓고 있으면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심심하면 한 번씩 그랜드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뭐 돈 주고 그린란드를 산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무슨 생각일까? 아니 나토가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병력을 파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워낙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니까 우리가 그린란드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다. 뭐 꼭 뭐 겨냥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럼 그린란드는 왜 군사 전략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요충지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에릭 브레데, 붉은 에릭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만 해도 뭐 전혀 요충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너무 척박한 곳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이고 배를 타고 다니자니 날씨가 너무 혹독할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형태로 이어지던 세월이 사실은 사람이 여기 정착한 후로 3,000년, 4,000년 아주 오래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쇠빙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는 지역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의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부상된 이유는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의 발명품이 개발되면서부터인데요. 나침반? 나침반은 20세기보다 훨씬 앞서서 개발됐겠죠. 하나의 발명품이 개발되면서부터인데요. 바로 이 얼어붙은 땅, 얼어붙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비행기가 개발되면서부터입니다. 비행기로 날아서 간다라고 하면 바다가 얼어붙어 있든 땅이 얼어붙어 있든 별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특히나 여러 강대국 선진국들이 몰려 있는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의 위치를 봤을 때 한국에서 캐나다나 미국 북쪽 지역으로 갈 때나 미국에서 유럽의 북쪽 지역으로 갈 때나 이럴 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의 뭐 북동쪽에 있는 뭐 뉴욕 같은 데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네모나게 생긴 세계 지도만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서해안 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날아가가지고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동쪽 해안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뉴욕에 도착하겠구나. 그렇게 그려지죠. 네모난 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서 보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북극을 통과해가지고 날아가면 그게 지름길이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죠. 캐나다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북극을 지나가지고 가는 그 북극 항로가 비행기로 날아갈 때 아주 최단 거리로 아시아의 북쪽 지역, 아메리카의 북쪽 지역, 유럽의 북쪽 지역을 날아가는데 가장 좋은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극 근처를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어떻게 잘 확보하느냐가 여러 강대국과 선진국들 간에
최단거리 제일 가기 좋은 그 지름길 길목을 관리하는 게 되어버렸죠. 비행기 더군다- 시대에서는 더군다나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소련하고 같이 동맹국으로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러려니 뭐 그렇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네. 앞으로 뭐 비행기 타고 러시아나 핀란드나 스웨덴 갈 일이 있으면 북극 통해서 가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냉전이 시작되고 보니까 냉전 진짜로 전쟁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한국 전쟁 6.25라는 전쟁이 1950년에 45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끈끈한 동지였는데 불과 5년 후에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있었죠. 터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련의 전투기로 추정되는 그런 전투기들이 흔히 이제 소위 미그 엘리라고 해가지고 미그기. 한반도 북부 상공에 막 나타나가지고 공중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미군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는 게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세계 지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본을 딱 보니까 소련에서 만약에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예. 북극을 날아서 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소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뭐 미국의 도시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북극을 지나서 오는 게 최단거리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북극을 방비를 해야지만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 국가의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한국 전쟁 6.25 시대 때 엄청나게 미국의 군인들이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야.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던 그 도중에 사실은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린란드에 미국이 공군 기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린란드의 툴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린란드를 뭐 방비하기 위해서 덴마크가 미국이랑 뭐 어떻게 뭐 한다라는 게 되게 참 조금 이상하네. 이미 뭐 골치 아픈 일인 거죠. 음. 이미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시기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70년 전 아닙니까? 예. 70년 전에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네.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태원 이런 데보다도 거기 이제 미군 부대가 떠났으니까 더 오래된데 더 오래된 걸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예. 미국이 거기 우글우글 한데 미국의 최신 무기들이 어쩌면 거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그렇지, 모르는데 그렇지. 예.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 1960년에 60년대에 네. 68년인가 그래요. 이게 뭐 정확한 내막이 좀 많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왜요? 브로큰 에로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브로큰 에로. 브로큰 에로는 무슨 뜻입니까? 부러진 부러진 화살. 화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미군에서 쓰는 말인지 아니면 언론에서만 쓰는 말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흔히 이제 속어로 잃어버린 핵폭탄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핵폭탄이 있는데 잃어버렸다. 핵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죠. 그걸 들고 와서 무슨 짓을 하면 어떠려고. 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네. 이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에 있는 공군기지에 그 미군의 폭격기 한 대가 불시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그 폭격기에 수소폭탄이 실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다룬 보도 같은 걸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불 끌어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방사능 관련된 인력들이 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꽤나 심상치 보도됐기 때문에 않네. 예. 그게 핵폭탄 싣고 있었던 수소폭탄 싣고 있었던 미군의 폭격기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심지어 그때 수소폭탄 중에 한 발 정도는 아직 못 찾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거는 뭐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예.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이런 언론에 아니면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데 재미삼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의 현장이 그린란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끔 덴마크에서 좀 문제실 될 때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뭐죠?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덴마크도 덴마크 비핵화 뭐 이런 거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린란드의 어딘가에 브로큰 에러가 하나 굴러다닌다? 혹은 미군 기지의 어떤 비밀 작전으로 지금 사실 어떤 무기가 들어와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게 덴마크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좀 불안한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특히나 냉전 시기에는 그러면 소련이 거기를 공격 목표로 삼아가지고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만큼 이 그린란드가 이런 안보 문제에서는 그렇지. 굉장히 중요시하게 오랫동안 다뤄지던 곳이었고 더군다나 요새 더군다나 스킬을 많이 쓰시네요. 네, 예. 더군다나 네네네. 네.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이 중국하고의 좀 대결하는 분위기 이런 게 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러시아하고도 약간 뭐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를 끼고 뭐 약간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미국을 뭐 어떤 맞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까지 뭔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중국에서 가려면 원래 우리가 그냥 북극이라는 거를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태평양. 특히나 미국의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있는 미국의 동쪽 해안 쪽으로 미국의 동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중국에서 가기가 사실은 되게 멀어요. 엄청 멀지. 중국에서 네. 일단 뭐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한반도, 일본 이런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있는 앞쪽으로 지나가야 되고요. 하와이, 미드웨이 뭐 이런 섬이 있는 태평양을 다 지나가야 되고 거기서 무슨 수로든 뭐 남아메리카를 돌든 파나마 운하를 지나든 해가지고 미국의 동부까지 와야지만 그렇죠. 미국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와 중국은 우리하고는 진짜 먼 세계다. 그럴 수 있겠다. 미국 노래 중에 슬로우 보트 투 차이나라는 노래가 있죠. 슬로우 보트 투 그 노래 모르십니까? 한 소절. 슬로우 보트 투 차이나 하는 노래 모르십니까? Go to China. 내가 나의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기왕이면 슬로우 보트 투 차이나를 타고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너와 함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오랜 시간을 제일 같이 오래 가야 갈 수 있는 데라는 거죠. 그런 네. 게 중국과 미국의 거리감이었거든요. 네, 네, 미국의 유행가 속에서. 네. 근데 슬로우 보트 차이나를 만약에 북극 항로로 질러서 오면 네. 이거 패스트 보트가 되는 거 패스트 아니냐. 트랙. 예.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베링해협을 지나가지고 북극을 돌파해서 쭉쭉 오면 그러네. 미국의 동해안까지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뭐 중국에서 뭐 항공모함 전단을 끌고 막 온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공모함이 아니라 잠수함 같은 거 그런 거는 스물스물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미션 임팔서블 같은 영화의 최신 버전 이런 걸 봐도 네. 핵 잠수함들이 뭐 북극에서 작전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네. 더군다나 러시아만 하더라도 네. 더군다나 아니 더군다나랑 하나만더랑 뭐가 달라요 지금?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달라요? 네. 러시아에서 만약에 예, 그런 예, 식으로 뭐 미국의 동해안까지 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백기를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온다라고 하면 뭐 지중해나 아니면 북해 쪽을 통해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중해나 북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 다 무슨 뭐 요즘에는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탈리아니 스페인이니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나라에서 다 견제하는 게 층층이 다 있고 그런 다음에도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지나야지 미국까지 않네요. 러시아 함대가 오는데 네. 러시아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네. 북극을 통해서 질러오면 네. 이거 바로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같은 미중 대결의 시대에 북극을 더 방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같은 북극의 거점의 가치가 네. 더 커지긴 했죠. 심지어 이제 북극항로 그 바닷길이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제 배가 다니기 좋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안보적인 가치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인데요. 경제적인 가치에서 그린란드가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북극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점점 더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극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기에 가장 힘든 이유는 얼음이 얼어붙은 바다가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배가 지나갈 때 얼음이 있으면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큰 얼음이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극에서 날씨도 추운데 살아남기도 어려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바다가 얼어붙어 있는 게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에릭 레드, 붉은 에릭 이런 시대의 바이킹들은 그렇게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얼어붙은 바다를 만난다 그러면 네. 유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줄 묶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끼로 막 얼음 깨고 막 이랬습니다. 와씨. 네, 그 바이킹이죠. 아니 네. 거기 바다에 맨몸으로 그게 붉은 에릭의 야 어떤 이게 바이킹이네 진짜. 스웨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 사실 조상들 생각해보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예, 야. 그래서 지금 뭐 가구만 잘 만드나 뭐 이러고 있지만 예, 사실 조상님들 생각해보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스웨덴. 근데 요즘에는 일단 쇠빙선이라고 해가지고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드는 기술도 상당히 발달되었거니와 네. 더군다나 대세적으로 기후 변화라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미 많이 변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얼지 않는 구역, 네. 북극의 얼음이 얼지 않는 시기가 네.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생기죠. 야. 그러니까 북극을 다니기 좋아진다. 이미 좀 좋아졌고 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년 전에 네. 2010년대 중반에 네. 한국에서 배를 타고 북극 항로를 통해서 어. 러시아 유럽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의 뭐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뭐 화물선을 보내가지고 동해로는 못 가잖아요. 북한 때문에.
동해 일본을 돌아서 그렇게 해서 가나? 가도 되고 일본을 뭐 돌아서. 통해로도 좀 이렇게 둘러서 가는 방법도 있죠. 그런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물선을 보내다 보니까 화물을 어디 싣고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본 들러가지고 일본에서 유럽으로 배달하고 싶은 화물 싣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 가보면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대체로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그러니까 좀 더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기 좋은 거는 유럽의 좀 북쪽 해안이 조금 더 가깝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영국 쪽의 항구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북쪽 해안이라든가 덴마크. 뭐 네덜란드 북쪽 해안이라든가 덴마크 이런데 스웨덴 이런 데가 더 가깝겠죠. 네. 그런 데 가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쪽으로 나가면 원래 가던 백길로 가면 유럽까지 가면 남쪽으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앞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 그 앞바다를 지나서 인도 밑으로. 그렇죠. 인도양을 건너서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인도양을 그러네. 건너서 잘못하면 이제 대서양까지 건너가야 돼요. 원래라면. 예. 그래야지 아프리카를 돌아서 대서양을 건너야 유럽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 진짜 이제 무조건 그렇죠. 가는 거고요. 예, 예. 지금은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프리카에 이집트 앞에 있는 홍해를 지나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가면 지중해죠. 네. 그럼 지중해에서 유럽의 영국이나 그런 북쪽 해안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다시 나와가지고 포르투갈 쪽으로 빠져야겠네. 그렇죠. 스페인 앞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다시 지중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대서양을 살짝 스쳐가지고 가야지 되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가면 한 40일 이상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극 항로로 질러서 가면 네. 20일께에는 도착한다. 절반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좀 추가로 하나만 하시죠. 네, 예.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2010년대 우리나라에서 북극 항로에 진출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해운 업체들이 이 항로에 배를 띄웠고요.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공했다, 두 번째로 성공했다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띄운 해운 업체들은 그 업체는 이 사업을 주도한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였지만 네. 배를 외국 국적 배를 빌려다 쓴 적도 있고 스웨덴.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네.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이 외국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 그러다가 세 번째로 성공한 회사인가 하는 회사가 네. 우리나라 선장님이 이호진 기자님이라는 분이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 김봉욱 선장님이라는 분이 2016년에 항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최초로 출발하는 곳은 중국인데 중국에서 짐 싣고 부산에 들렀다가 네. 거기서부터 쭉쭉쭉 나와가지고 북극 항로를 질러가지고 유럽까지 간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식의 화물 배달 용도로 대규모 화물을 싣고 와. 북극 항로를 개척한 첫 번째 선장님이거든요. 코리안 선장님. 네, 예. 김봉욱 선장님. 예. 이분이 이 화물 운송을 했던 이 회사, 이 회사가 어떤 거대 그룹사의 소속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 그룹사를 창립한 회장님이 예. 뭐 하던 분이신지 아십니까? 뭐 하던 분인지 아십니까? 거대 회사예요? 네, 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룹은 아니고 오케이. 꽤나 중견 그룹이에요. 중견 그룹인데 무슨 그룹인지 아세요? 뭐 하는 그룹인지 아세요? 이거 브랜드를 들으시면 다 아세요. 무슨 그룹인지 아세요? 닭고기 장사하는 그룹. 닭고기 장사하는 그룹. H? H. 닭고기 그룹 장사하는 그분 회장님이 전설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예.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인가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웠는데 너무 잘 자란 거야. 예. 그래서 달구로 다 키웠어요. 예. 달구로 다 키우면 이제 그 닭을 이제 장량에 나가지고 팔았겠죠. 예. 그럼 이제 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걸로 그러면 뭐 아이패드나 사든지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사든지 아니면 게임기 사든지 했으면 됐을 텐데 예. 옛날이라 가지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러신지 예. 닭판 돈을 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쓰셨는지 아세요? 다마고치? 아니요. 예. 병아리를 더 많이 사셨어요. 사업가네. 그래서 그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닭을 팔고 더 많은 병아리를 사고 이걸 반복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고등학생쯤 됐을 때 양계장 주인이 되셨어요. 닭을 수천 마리를 키우는 양계장 주인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마치고 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퇴근이 아니고 뭐죠? 하교를 하고 있으면 양계장 직원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고 있대요. 하굣길에. 무슨 만화 같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진작부터 닭고기 사업으로 대성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에서 정말 큰 지분을 차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해운 쪽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장사를 계속 하시면서 보니까 이분이 닭고기 관련 사업에 뭐 식품 사업도 진출하시고 많이 진출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닭고기 키우는 사료가 대부분 다 수입산 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출입을 이거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운사를 이분이 자기 그룹에서 사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해운사를 하게 됐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차지하셨던 그 해운사에서 김봉욱 선장님이라는 분이 한국인 선장 최초로 화물선을 몰고 북극 항로를 개척하신 그런 분이 되셨죠. 그래서 이 해운사에 있는 자료 이런 게 비교적 언론에 좀
좀 공개가 많이 된 편입니다. 네. 한국 선장님이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온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배를 운행하면서 만약에 화물을 싣고 원래 가던 경로로 인도양 쪽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갔다라고 하면 배를 한번 이렇게 운항하는데 550만 달러 정도가 들었을 것 같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북극으로 운행을 해보니까 네. 410만 달러면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30만 달러 정도 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날짜 숫자도 아까 한 20일 정도는 단축된다라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이게 이익이 확실히 두 번 보낼 수 있는 거야. 네, 확실히 되는 그런 장사다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10년 전에 많이 품었었어요. 아 근데 뭔가 안 풀렸나? 그런데 뭔가 안 풀린 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뭐가 두 가지가 있었느냐? 예. 첫 번째는 그래도 극복할 만한 문제였어요. 일단은 네. 쇠빙을 잘해야 된다. 얼음 깨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하나. 이건 근데 기술적으로 잘하면 극복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잘 뭐 이렇게 더 유리해지는 쉬워질 상황이 거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지만 북극의 날씨가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존에 운행하던 항로처럼 네. 정기적으로 딱 날짜 맞춰서 보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소매 물건, 소비자 제품도 운송하는 그런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소비자분들이 네. 한국의 전자제품 같은 거를 주문했다. 네네. 해외 직구로. 네. 근데 이제 영국까지 도착을 하는데 20일 있으면 배송이구나. 그럼 3주 채 안 기다리면 배송되네.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북극에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2달이 지나가. 2달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면 소매 제품 판매하기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석유라든가 LNG라든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 선박을 얼음을 깰 수 있는 쇠빙 기능을 1+1으로 입혀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네. 판매하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 10년째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 20척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회사 같은 데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그런 길게 잡고 가도 되는 길게 거죠. 잡고 가는 거, 아니면 뭐 그렇죠.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석탄 뭐 이런 거를 팔기 좋지 않느냐. 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것이자 또 하나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로 기회로 삼아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더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뭐지? 바로 정치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이에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교류 같은 게 되게 많이 끊겼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면 옛날에는 특히 유럽의 북쪽 지역 스웨덴 같은 데 가면 러시아 땅을 질러가지고 북극 쪽 가까이 비행기가 쭉쭉 날아가지고 금방 스톡홀름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일반 민항기들이 러시아 땅을 지나가기가 좀 어렵대요. 네. 중동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뭐 이렇게 아시아 쪽을 지나가지고 스톡홀름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러시아와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생겨버리면 거래를 하기가 이 북극 항로의 주요 고객이 러시아가 많이 참여를 해야 그렇겠죠, 되거든요. 당연히. 예. 이 김봉욱 선장님이 간 곳도 러시아에서 이 유전 가스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를 배달해 주기 위해서 배를 몰고 2016년에 북극의 바다를 뚫고 가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좋아야지 북극 항로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풀려야겠네. 그게 좀 어렵죠. 그런데 중국은 요즘 러시아하고 좀 가까워지는 기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거를 딴 나라들이 딴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도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러시아를 지금 경계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쉽지 않겠죠. 네. 그렇다면 중국이 요즘 막 치고 지금 나가는 기회네, 분이에요. 중국은. 중국이 2026년에 뭐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배를 뭐 10번 보내겠다. 뭐 그럼 계획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걸 좀 아쉬운 그런 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잘만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북극 항로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배들이 동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길목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의 배들이 기존의 경로로 갈 때는 어차피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니까 한국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홍콩 쪽으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남쪽으로 해서 가면 돼요. 네. 그런데 중국의 배들이 북극 항로를 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동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에서 영업을 잘 해가지고 굳이 북극 항로 그런데 힘든데 그 왜 가시냐고. 중국에서 그냥 뭐 전자제품 만드시고 뭐 이런 거 생산하는 거 이 장난감 만드시고 생산하는 거 집중해서 하시고 우리가 가겠다. 배송은 부산으로 보내주시면 거기서는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그럼 좋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길목이니까 그렇죠,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힘들게 샹하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나는 광저우 출신이라 가지고 추운
추운 데는 못 버티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북극 통과해서 가느니 한국 뭐가 이렇게 선원들이 구체적이야. 한국 선원들이 중국 물량도 아니, 중국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 중국의 텐진이나 네네. 이런 뭐 요령 랴오닝 반도 랴오닝. 이런 네. 랴동 반도 랴오닝 지역 이런 데는 저 발해만 깊숙한데 서해안 쪽에 깊숙한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북극 항로를 타려면 남쪽으로 한번 내려와야 무조건 돼요. 한반도 돌아가야죠. 예, 한반도로 예. 돌아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들게 왜 그 먼 길 험한 길 가려고 하시냐고. 네. 부산까지만 보내주시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물동량까지도 많이 먹을 수 있다. 네. 진짜 배달의 민족이네. 진짜. 중국이 네. 왜냐하면 미국 동해안을 갈 때도 이 길을 탄다라는 것도 캐나다 동쪽으로 갈 때도 이 길을 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캐나다, 미국, 유럽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걸 한번 먹어보자 이런 꿈에 우리가 부풀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네. 지금 중국이 오히려 먼저 치고 나오고 있고 이거 정치 외교적인 불안 이런 게 좀 해소가 안 되는 것도 고민이고 해가지고 우리 역량 바뀌니까 이건 좀 어렵네요. 그치?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좀 어떻게 달래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푸틴 대통령을 어떻게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요즘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벌써요. 하나 정도 뭐 예. 하나 중간 정도. 사이즈로 하나 해주시면 될 것 중간 같습니다. 사이즈로. 예. 그럼 중간 사이즈인 김에 두 개만 하면 안 될까요? 진짜 짧은 거 하나랑 좀 중간으로 하나. 짧은 거 하나하고 약간 소자 있으면. 하나에 소자 중간 하나에 하나. 중자 하나. 오케이. 예. 소자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예, 일단 예. 그린란드가 이런 북극에 있는 아까 저기 민족도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민족이 그린란드에 살던 선주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질학적으로도 사실은 그린란드는 아메리카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이거는 굳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이건 생각합시다. 왜 하다 마세요. 두 개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딴 얘기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린란드가 독특한 곳입니다. 뭔가 이런 유럽 사람들의 교류가 많았던 곳이면서도 지질학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아메리카에 속하면서도 네. 북극에 좀 외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메리카 쪽에 뿌리가 있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런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특이한 삶의 방식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린란드가 북극에 되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는 오로라 같은 게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로라 보려고 그린란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 산업도 비교적 발달돼 있는 편이고 네네. 그린란드에서 오로라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한자어로는 극광, 북극광 이런 말 그치, 사용하는데요. 그치. 한자어로 그린란드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겠죠. 네. 그린란드에서는 오로라를 아르사르네리트라고 합니다. 아르사르네이스. 아르사르네리트. 네이트. 아르사르네리트가 무슨 뜻이냐? 뭐 공 같은 거 차고 노는 거를 아르사르네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의 이 역사적인 전통, 제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많이 알게 됐었냐면 예. 몇 년 전에 이 그린란드 관광청이었던가 그린란드 관련된 이런 홍보 관광하시는 그런 쪽에서 계신 분이 참여하신 세미나에서 그린란드의 독특한 전설과 문화를 소개해 주신 그런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와 하고 견줄 수 있는 한국의 괴물, 귀신 이런 걸 소개하는 사람으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관심 많이 갖게 됐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아르사르네이스? 그린란드 전설에서는 오로라가 생기면 그게 저승에 있는 어떤 영혼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그런 오로라로 나타난다라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간 뭘 공차듯이 뭘 차듯이 하면서 노는 그런 거를 할 때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전설이 예로부터 있었고 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축구공 차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린란드 옛날부터 사는 사람들이. 뭘 찾나요, 그러면? 그래서 뭐 무슨 바다코끼리 두개골을 차면서 조상님들이 노는 거였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세미나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린란드의 부모님들은 애들이 말이 안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에 애들이 말이 안 들으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얘기 했듯이 오로라가 나올 때 저기 저승에서 온 저 영혼들이 너 혼내려고 지금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오로라를 보면서 하기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들의 어떤 조기 축구에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아주 좀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문화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그린란드를 보존하고 좀 가치 있게 살펴볼 그런 가치도 있거니와. 이게 소자예요? 이게 소자예요. 그럼 줄여서요. 소자로 하나만. 알겠습니다. 소자로 하나만. 예. 그린란드가 오랫동안 이렇게 빙하가 녹지 않은 얼음이 보존되어 있는 북극에 아주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면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아주 순수한 과학적인 연구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여 있는 그 얼음을 네. 사람의 손길이 안 닿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쭉 캐가지고 뽑아내면 그걸 빙하코어라고 합니다. 뭘로 캐요?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파가지고 네. 그래서 막 길게 뽑아냅니다. 네. 몇 미터씩, 뭐 몇십 미터씩 뽑아냅니다. 네. 그렇게 뽑아내면 이제 쭉 얼음 덩어리, 얼음 기둥 같은 게, 혹은 얼음 관 같은 게 네. 몇 미터, 몇십 미터씩 이렇게 뽑혀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엄청 큰 고드름처럼.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거 빙하코어라고 그러는데 빙하코어를 보면서 네. 거기 그게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깊이 있을수록 옛날에 내린 눈이 그렇지. 거기에 그대로 냉동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는 뭐 몇만 년 전에 내린 눈도 그대로 냉동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고 그 눈의 성분 분석을 해보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몇 만 년 전에 지구의 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2024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이기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안진호 교수님 연구팀에서 일하셨던 이기훈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재밌는 결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900년대 후반 정도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엄청나게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그건 이제 밀레니엄 대폭발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요. 네. 첫 번째 천년대가 끝나갈 때쯤 크게 폭발했다라고 해가지고 역사의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남아 있는 전 세계 문명권의 화산 폭발 중에 가장 큰 폭발 순위를 꼽아보면 한 3, 4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했구나. 엄청나게 큰 폭발입니다. 예, 뭐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어떤 폭발이고, 그래서 90년대 일본 학자들은 이 폭발 때문에 한국의 고대 국가인 발해가 멸망했다. 그런 설이 있었죠. 예, 이런 설 90년대는 꽤 주장했었던 정도. 지금 좀 묻혔는데. 그거 아니라 그건 이제 그러더라고요. 딴 지금도 근데 어느 정도 이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이건 그런데 이 이기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백두산에서 7,000km 떨어진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빙하 코어를 판 거예요. 설마. 네. 대충 그린란드에서 한 20cm 정도 얼음이 얼어서 쌓인다 매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얼음을 캐냈어요. 그래서 묻혀 있는 그 얼음의 두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900년대 후반 무렵에 얼음이 묻혀 있는 곳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눈 성분은 지금 얼음이겠죠. 얼음을 뽑아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천지가 나왔나? 화산재 성분이 나온 거예요. 화산재 성분이. 백두산 화산? 그래서 백두산의 화산이 그때 엄청나게 크게 폭발했기 때문에 그 화산재가 날려가가지고 그린란드에도 당시 조금 쌓였던 거예요. 미세먼지 같은 형태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까지 알아내셨냐면, 왜냐하면 그게 이제 눈이 지속적으로 쌓이니까 눈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그게 뭐 1mm, 2mm씩 조금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이 뭘 알아내셨냐면 그 900년대 후반에 백두산이 엄청나게 크게 폭발했던 그게 단 한 번 크게 폭발한 게 아니라 한 번 크게 터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간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중으로 터졌다라는 추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린란드 밑에 갇혀 있는 그 얼음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화산재가 두 겹으로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두 겹으로 한 달 정도 격차를 놓고 두 겹으로 이렇게 싹 쌓여 있는 게 살짝 나왔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어쩌면 이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발해가 뭐 망할 무렵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에 사회상이나 뭐 이런 걸 유추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역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 결과 이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지구의 여러 가지 수많은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과학적인 가치도 그린란드에는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련 없으시죠? 네. 좀 있는데 언젠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그렇죠. 있겠죠. 기회는 많으니까. 자, 군사안보 또 지리적 요충지로 떠오르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곽지식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